자, 어디 볼까요, 이제? 잘 들리십니까? 네, 매번 라이브 방송을 하는 거지만, 방송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알 수가 있나? 잘 되겠죠, 뭐. 자, 잘 들리시죠?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들어오신 분들 인사해 주시고, 연금박사 라이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연금박사 라이브. 대한민국에서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그냥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하고 또 시원하고 또 클리어하고 그래서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송 연금박사 라이브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1시간 동안 연금방송 보시면서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창에다가 여러분의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제가 1시간 동안 다 읽으면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속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가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시끄러운데, 그건 잘 모르겠고, 일단 저는 연금 전문가이기 때문에 연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금박사 상담센터는 서울시 광진구 2호선 강변역 앞에 있는 테크노마트 13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희 센터 전화번호 1800-3624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고, 전화로 상담하셔도 좋고, 다른 미팅을 요청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아니면 이렇게 연금박사 라이브 들으시면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제가 직접 여러분께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책도 보이시죠? 네, 제가 쓴 책, 부의 진리, 연금 부자들, 절찬, 또 판매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연금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연금 부자들 책도 보시고 또 투자에 대한 이야기 궁금하시면 부의 진리 책도 보시면 여러분이 투자 설계하는데 인생 설계하는데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연금 박사는 어쨌든 벌써 20년 넘게 거의 24년 가까이 이 금융업계에 근무하면서 금융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에게 금융에 대한 올바른 상담 그리고 또 연금에 대한 정확한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벌써 5월 27일 5월도 말일입니다. 이제 국민연금 개혁 여러분 다 아시죠? 국민연금 개혁 지금 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또 여당 야당에서 마지막까지 조정을 하고 있겠지만 결국은 긁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연금 개혁 쉽지 않죠. 더군다나 이 국민연금 개혁이 진짜 미래의 후세대를 위한 우리나라를 위한 그런 개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추세를 보면 그렇게 개혁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야 간의 정쟁 싸움으로서 그냥 방향을 딱 정해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그냥 어중간하게 절충점을 잡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진짜 필요한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개혁이 되고 나서도 결국은 그냥 엉망이 되는 이도 저도 아닌 이런 개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국민연금이 개혁이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걸 뭔가 현명한 리더가 나와서 방향을 딱 잡고 국민을 설득하면서 끌고 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타협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렇죠? 네,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사회 제도를 여러 가지 결정함에 있어서 많은 각계 계층의 타협이 필요하지만 국민연금 개혁 같은 경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걸 무슨 협의해서 결정해서 절충점을 찾아가지고 니네가 이걸 좀 양보하고 우리가 이걸 좀 양보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한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밀고 나가야 하는 것이지. 그렇죠? 네. 자,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결국은 국민연금이 이렇게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우리 개인들이 노후 준비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공적 연금이 부족하다면 사적 연금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사적 연금. 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개인 연금이 있습니다. 제가 방송하면서 국민연금 방송도 많이 해드리고 있지만 결국은 개인연금, 퇴직연금에 대한 방송도 많이 해드리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실 국민연금이 완벽하면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관련된 공부를 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공적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사회의 노후 준비를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같이 붙여서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적과 사적 연금이 같이
포트폴리오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연금에 대해서 고민하실 때 종합적인 관점에서 내 연금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는 그런 상담이 필요하고,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잘 짜셔서 여러분 노후를 준비하셔야 여러분 노후가 잘 준비되어 간다라는 걸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네, 한 번씩 댓글 달아주시는데 제가 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윌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모하메드 살라님 반갑습니다. 수야님 반갑습니다. 몽당이님 반갑습니다. 성실님 반갑습니다. 남박사님 반갑습니다. 청학송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지혜로운 삼님 안녕하세요. 샬롬, 샬롬님 유익한 정보 도움이 되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닮은 엄마님 반갑습니다. 윤명기님 처음 시청하시는군요. 새신자 오셨습니다. 새신자 잘 들으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매주 월요일 저녁에 라이브 방송 들으시면 연금 박사 되실 겁니다. 자, 리찌맘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김현수님 기다렸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오셔서 감사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어제 보니까 저희 집 근처에서 임영웅이 콘서트 하던데, 임영웅 그쵸? 네, 임영웅 팬들 엄청나게 많던데, 물론 임영웅도 중요하지만 임영웅은 이제 감성적으로 나의 어떤 그 심리적인 위안, 그죠? 여러 가지 또 노래로서의 그런 감성을 또 살려주는 그런 거고요. 연금 박사는 임영웅만큼은 못 되지만 그래도 연금 박사도 여러분의 노후 준비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연금 박사도 팬클럽을 만들까? 그래서 임영웅 팬클럽이 영웅시대로 영웅시대. 그래서 연금 박사 팬클럽은 뭐라고 할까? 연금시대? 네, 어쨌든, 네. 자, 그래서, 팬클럽 한번 만들까? 생각해본 적이 있으나, 제가 무슨 그렇게 해가지고, 팬클럽 하면서 이렇게 막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그냥, 연금을 좀 정확히 알려드리는 걸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티형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임스 그레이스님, 수고하시네요. 구독자입니다. 국민연금 180만원이어서 연 2천만원이 넘는데, 건보료 많이 나오나요? 또 기초연금도 못 받나요? 라고 하셨는데, 이제 국민연금 180만원 받으시면 2천만원 넘기 때문에 건보료 나옵니다. 아니, 뭐 2천만원 넘어서 건보료가 나오는 게 아니라 2천만원 아래인 경우도 건보료는 나옵니다. 당연히. 건보료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수령액의 50%, 절반이죠. 절반에 대해서 8%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내가 한 달에 180만원 받는다. 그러면 180만원 받는 거에 절반인 90만원이 건보료 부과 대상이고요. 90만원에 약 8%니까 7만 2천원 정도의 건보료가 더 나오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데 2천만원 자꾸 얘기하시는데 2천만원이 넘냐 안 넘냐의 가장 큰 기준은 건보료가 나오냐 안 나오냐가 아니고요. 다른 소득 다 합쳐서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이 안 되시는 분들은 자녀에게 피부양자가 가능하죠.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미 국민연금만으로도 2천만원 넘어가신다면 자녀의 피부양자 등록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2천만원이지 관계없이 2천만원이 이하든 이상이든 피부양자가 탈락되신 분들은 건강보험료 내셔야 됩니다. 기초연금 당연히 기초연금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 못 받는 것이 아니고 기초연금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뭐 주식, 뭐 예금, 부동산 다 모든 자산을 다 보죠. 다 봐서 그 자산을 소득으로 평가했을 때 올해 기준에서 부부가구 기준 월 34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기초연금 받으시는 거고 이걸 넘어가신 분들은 못 받게 됩니다. 월 340만 원 이하의 소득으로 판정되셔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국민연금 받고 계신 분들은 기초연금이 감액되죠. 그렇죠? 그래서 최대 절반까지 감액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덜 받거나 못 받게 된다는 건 사실이지만 국민연금 때문에 무조건 못 받는 건 아니라는 거, 다른 자산들도 다 연관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올바르게 판단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그래가지고 국민연금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잘못된 선택입니다. 저는 기초연금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기초연금 받으려고 국민연금을 포기한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다. 국민연금을 최대한 많이 늘려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기초연금은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또 받다가 제도가 바뀌면 못 받는 것이고 못 받다가도 제도가 바뀌면 또 받게 되는 것이고 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 기초연금, 이 흔들리는 갈대 이것 때문에 나의 기본적인 평생 국민연금을 포기한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아시겠죠? 자, 성경란님 반갑습니다. 김영웅님 반갑습니다. 열심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야님 최저연금보험에 관심이 많습니다. 최저연금보험 지금 나와 있는 일반 개인연금 중에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 있는 거죠. 납입할 때 세제택은 없지만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지만 일단 수익이 높아야 하는데 지금 5, 6, 7, 8%까지 보증하는 최저보증연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도 높고 세금도 없고 건보료도 없고 굉장히 좋은 연금, 연금액이 높은 연금이죠. 하지만
반드시 조건이 하나 있다. 뭐라고요? 연금으로만 받으셔야 되는 것이고 중간에 절대 인출하거나 해지하시면 안 된다. 반드시 연금으로만 받으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연금으로 받으실 목적이 확실하신 분들에게는 최저보증연금이 가장 좋습니다. 자, 김현서님 구독, 좋아요 누르고 친구와 공유합시다. 네, 친구분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연금종합방송 연금박사 라이브가 있다는 거 꼭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쫌쫌쫌님 반갑습니다. 안진만님 반갑습니다. 선감녀님 반갑습니다. 자, 쫌쫌쫌님 50만원씩 8% 연금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연금 준비하셨으니까 이제는 뭐 하셔야 돼요? 가입한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절대 인출, 해지하지 마시고 끝까지 유지하셔가지고 반드시 평생 연금으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영애님 반갑습니다. 빠밤님 안녕하세요. 67세 남성 고객님이신데 가용 금액이 2억 정도 되시는데 월 100에서 1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플랜이 가능하실까요? 아니면 가용 금액으로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연금 플랜이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 빠밤님도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 같습니다. 자, 2억 정도시면 사실상 2억을 가지고 바로 연금 받는 플랜으로 즉시 연금으로 가게 되면 지금 현재 67세 남성 같은 경우에 1억당 한 40만 원대 초반 나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죠. 2억이면 한 90만 원이 안 되실 거예요. 즉시 연금. 근데 67세 남성분이 조금 거치를 해서 한 3년이나 5년 후에 연금으로 수령하신다면 한 100만 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종신연금 기준이고요. 만약에 진짜 이분이 종신으로 받으실지 아니면은 딱 확정 기간으로 받으실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1억 정도는 종신연금으로 1억 정도는 확정 기간에서 10에서 한 15년 사이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두 개를 같이 나눠 설계하면 조금 더 효율적인 플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실제로 고객의 상황을 잘 보시고 2억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실지를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수야님 50만 원씩 괜찮나요? 50만 원 하셔도 좋고 100만 원 하셔도 좋고 어쨌든 여유 있는 만큼 하시되 절대 중간에 인출하거나 해지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해지하지 않을 만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금액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가 무조건 많이 하면 좋다고 해가지고 무리하게 했다가 나중에 못 내시게 되면 결국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 잘 보시면서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노님 연금 라이브 강의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자,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지금 250명 넘게 들어오셨는데 아직 좋아요를 많이 안 눌러주셨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셔야 많은 분들이 더 좋아집니다. 자, CJR님 반갑습니다. 몽당이님 국민연금 5년 빨리 받고 늦게 받고 했을 때 만약 수령자가 잘못되었을 때 유족임금은 원래 받는 금액에서 결정되는 것 맞죠? 친구와 얘기하다가 서로 다른 의견이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요. 자, 자, 어쨌든, 잘못되었을 때가 혹시 돌아가셨을 때를 얘기하는 거군요. 네. 수령자를 잘못 지정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 어쨌든, 국민연금을 5년 빨리 받던 5년 늦게 받던 유족연금은 빨리 받는, 내가 국민연금을 일찍 받았어요.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유족연금은 적게, 감액된 금액의 60%를 받는다. 혹은 내가 연기했으면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난 금액에 돌아가시고 나면 60%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유족연금은 기본 연금액의 60%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정상적인 연금 개시 연령에 받는 연금액, 감액되거나 증액되기 전의 금액, 기본 금액의 60% 받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 금액에 따라 받는 것이지 감액된다고 내가 일찍 받았다고 해가지고 유족연금이 줄어들거나 내가 증액해서 연기했다고 해가지고 유족연금이 늘어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님, 오셨군요. 토니 최님, 54세 연금보험 가입하고 싶은데 이혼을 할 예정입니다. 아이고, 이혼이 연금저축에 끼치는 영향을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이제 이혼과 연금저축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시겠죠? 국민연금은 이혼과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부부가 같이 기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혼하시게 되면 국민연금도 분할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나 국민연금을 제외한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전부 내 자산이기 때문에 내가 준비한 연금저축, 내가 준비한 연금보험, 내가 가입한 퇴직연금 이 모든 것들은 이혼하고는 무관합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혼할 때 재산분할 청구권에 의해서 서로 재산을 분할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연금은 네가 가지고 이 연금은 내가 가지고 나중에 연금받을 때 얘를 반반 나누자 이렇게 서로 합의하신다면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그 이혼하실 배우자와 협의를 통해서 재산을 분할하지 않는다면 이혼은 연금저축과는 이혼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시겠죠? 뭐 내가 받으면 되시고 내가 받다 돌아가시면 내가 상속 순위에 있는 사람에게 넘어가겠죠. 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뭐
자녀에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이 개인 자산이기 때문에 개인 자산이 이혼과는 무관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재산 분할만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쫌쫌쫌님 처음 오셨는데 계속 매주 월요일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성실님, 연말정산시 연금저축펀드나 IRP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데 연봉이 얼마 이상이어야 유리한가요? 또한 연봉이 낮으면 세액공제 받을 게 미비하다면 어떤 걸로 하는 게 이로울까요? 자, 연말정산할 때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연금 계좌를 가입하고 계신 분들은 연말정산 때 세금을 환급받죠. 지금 종합소득 신고 기간인데 종합소득 하신 분들도, 그러니까 사업하시거나 이렇게 프리랜서라든가 종합소득 신고하시는 분들도 연금저축이나 IRP 있으신 분들은 똑같이 세액공제 받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기준이 얼마나 되냐면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총급여, 연간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납입액의 16.5% 환급받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초과하신 분들은 납입액의 13.2% 환급받습니다. 급여가 많을수록 환급액은 적어집니다. 급여가 적으신 분들에게 더 유리한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건 총급여, 근로소득자 이야기고요. 사업소득자, 이번에 5월달에 종합소득 신고하시는 사업소득자들은 소득이죠. 소득 금액. 매출에서 매입 비용을 뺀 총 소득 금액. 소득 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16.5% 환급받고요. 4,500만 원 초과하신 분들은 13.2% 환급받습니다. 자, 이 사업소득자 같은 경우는 4,500만 원이 내 총 소득이 아니라 소득 금액 기준입니다. 내가 받은 소득에서 비용을 뺀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연봉이나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좀 더 많이 돌려받고 높으신 분들은 좀 적게 돌려받죠. 자, 그래서 연봉이 낮을수록 세제 혜택은 더 큽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연봉이 낮아가지고 낮아지면서 결국은 세금을 안 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딱 얼마라고 딱 측정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내가 연봉이 3, 4천밖에 안 되는데 뭐 4인 가족이고 공제받을 게 많고 이래가지고 실제 결정세액이 얼마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런 분들은 사실상 IRP나 연금저축을 가입해서 세액공제를 신청해 봐야 낸 세금이 없기 때문에 돌려받을 세금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경우에는 연금저축을 가입하시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연금 탈 때 세금 내지 않는 비과세 연금을 가입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주부죠, 주부. 주부들은 집에서 살림하시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 없는데 연금저축 IRP 가입하셔서 세액공제 신청해 봐야 내가 낸 세금이 없기 때문에 돌려받는 세금도 없죠. 자, 이런 경우에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주부들은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세액공제 상품보다 비과세 연금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VV 등장님 절반. 네, 셀틱클래스군 모셨네요. 반갑습니다. 주리님 반갑습니다. 최여금님 반갑습니다. 네, VV 등장 양아치. 네, 양아치. 네, 모하메드 살라님. 국민연금, 장애연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장애연금 지급 기준과 지급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배우자가 국민연금 수익국자이거나 아니면 소국자는 아니지만, 직장을 다니면 소득이 있다면 유족연금처럼 감액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자, 일단, 장애연금, 국민연금 장애연금이라는 게 뭐냐면, 장애 등급, 국민연금 공단에서 판정하는 장애 등급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지금은 장애 등급 기준이 약간 바뀌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1급, 2급, 3급, 4급 이렇게 나눠가지고 가장 안 좋은 1급 같은 경우에는 기본 연금액의 100% 다 드립니다. 기본 연금액이란 뭐냐면 이 사람이 장애를 뭐 20살에 당할 수도 있고 30살에 당할 수도 있고 40살에 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과 같은 연금을 꾸준하게 납부했을 때 나중에 받게 될 예상 연금액이 기본 연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 연금액에 다 납부했다고 가정하고 그 기본 연금액의 100% 드리는 것이 1급. 그다음에 장애 2급이면 80%, 3급이면 60%, 4급이면 연금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드리고 끝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연금 지급 기준은 일단 장애 등급을 나누고 등급에 따라서 연금을 드리거나 일시금 받거나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요게 장애 등급 판정 기준은 국민연금공단에 물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지급액 산정 기준은 이렇게 기본 연금액, 내가 20년 풀로 가입했을 때 받아야 될 기본 연금액의 일정 비율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애연금 받으신 경우에 직장을 다니면 소득이 있는 경우에 감액되는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연금은 다 받습니다. 받고요.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낼 거 아닙니까? 나는 장애연금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직장 다녀서 국민연금을 냅니다. 나중에 65세가 돼서 내가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타겠죠. 자, 그런데 이 노령연금은 내가 부은 금액으로 타는 것이고 장애연금은 장애가 걸렸기 때문에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65세가 되면 이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을 둘 다 받을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큰 거 선택하셔야 됩니다. 장애연금이 크다 그러면 장애연금 계속 받으시면 되고 내가
노령연금이 크다 그럼 노령연금 받으시게 되면 장애연금은 소멸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직장을 다닌다고 해서 국민연금을 내시는 거지 받는 장애연금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처럼 감액되는 거요. 유족연금은 내가 배우자가 사망해서 내가 유족연금 받고 있는데 내가 직장을 다닙니다. 내가 직장을 다니면 유족연금이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 유족연금이 중단됩니다. 내가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다니면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3년간은 나오지만 3년 이후에는 중단되고요. 감액이 아니고 중단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내가 연금 받는 연령이 되면 다시 유족연금이 부활합니다. 자, 청학수님, 청약종합저축은 매월 10만 원만 가능하면 계속 넣는 것이 유리한가요? 민영이든 공익이든 감사합니다. 청약종합저축은 지금 주택 청약을 받기 위해서 하시는 건데 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꾸준하게 내시면 좋겠지만 이자가 그렇게 높은 상품은 아니기 때문에 청약 저축 자격을 갖추시기 위한 금액을 그 금액과 개월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꾸준하게 불입하시는 것이 유리하지. 금액이 뭐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뭐 금액이 당장 필요한 게 아니시고 또 기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내가 수도권에 청약을 넣을 것이냐 또 지방에 넣을 것이냐 금액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시는 곳에 따라서 적절한 금액을 나눠서 넣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굳이 무리하게 넣으신 분들은 뭐 필요 없죠. 의자가 높은 것도 아닌데. 그리고 요즘 뭐 청약 통장이 이제 큰 의미가 없는 또 상황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뭐 청약 받으려면 뭐 좀 주변 시세보다 싸야 되는데 지금은 주변 시세보다 더 비싸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네. 크게 유리한 것도 아니라서 일단 기본만 유지하셔라. 리치모님, 주택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에 불리하나요? 네, 주택연금과 기초연금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아시겠죠? 주택연금 받는 거.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주택이 자산이기 때문에 기초연금 자격 판정 시에 영향을 미치겠죠. 내가 고급 주택을 갖고 있고 비싼 주택 갖고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거나 덜 받겠죠. 그죠? 하지만 주택연금을 받는 것과 기초연금 받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상관없습니다. 자, 루나틱님, 지속 가능성도 없는 연금 때려쳐라! 네, 사실 국민연금은 진짜 지속 가능성이 없는데, 때려칠 수도 없고,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다 때려치고 새로운 연금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정치인들이 현명하게 좀 해결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아빠 까바르님 반갑습니다. 네. 김영애님. 아파트에 거주하는데 주택연금 신청하려니 망설여집니다. 시가 9억이고 나이는 74세입니다. 연금 박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실 주택연금 가입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가입하시는 연령대가 70대 초반이시고 주택 가격은 시세 기준으로 한 5, 6억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우리 김영애 님이 말씀하신 주택연금은 좀 망설여질 수밖에 없는 가격이에요. 사실 내가 9억짜리 집에 살고 있는데 이걸 주택연금 받아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겠죠. 사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9억짜리 집을 팔아서 5억짜리 집으로 들어가서 5억짜리 집으로 주택연금 받고 그리고 나머지 4억을 현금화해서 그 현금을 가지고 내가 또 뭔가를 또 사시는 이런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또 집이 뭐 판다고 팔리는 것도 아니고 또 팔면 또 세금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불리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망설여지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김명희님께서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되신 상황이고 내가 집을 자녀에게 물려줄 생각이 없다라고 하시게 되면 주택연금 받고 가십시오. 74세이시고 그다음에 시가 9억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주택으로 가입하신다면 최소한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미련 두지 마시고 망설여지시는 게 내가 이 집을 포기한다는 것 때문에 미련이 생기시거든요. 이렇게 생기면 사실 세상 살기 힘듭니다. 나이가 지금 내가 7살도 아니고 70세시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미련 두지 마시고 그죠? 내가 이제 더 이상 내가 가지는 것에 대한 미련은 없다. 있는 거 잘 쓰고 가자. 못 쓰고 가서 안달이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행복하게 사시는 것에 집중하셔야지. 아직도 내 머릿속에 내 통장에 있는 목돈, 내가 갖고 있는 주택, 이걸 어떻게든 지켜야지라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돌아가실 때 그거 가져갈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자녀에게 물려주겠다. 우리 자녀가 너무 불쌍해서. 이러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다 물려줄 건 물려줬고 내가 잘 쓰고 가겠다고 생각하시면 그때부터는 내 머릿속에 쌓여있는 목돈, 자산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떻게든 이걸 지켜야지라는 생각. 물론 내가 자금이 많이 있고 자산이 많다면 지킬 것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내가 그럴 게 없는 상태에서 매달 생활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자꾸 또 자산을 지키시려고 한다면 오히려 더 난감하실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내려놓으시고 내가 집은 내려놓되 평생 연금을 만드신다면 처음에는 좀 망설여지고 고민스러우시겠지만 받는 게 습관화되고 그걸 받아서 행복하게 사시다 보면 내가 주택연금 받았구나 참 잘했다 생각하실 겁니다. 참고로 연금 박사 어머니도 주택연금 받고 계십니다. 아시겠죠? 네.
자, 루프리텔캄님 반갑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등장님, 그냥 능력되시면 굶고 드시고 쓰자. 네, 살살 피하고 근거 없다는 장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죠? 네. 자, 이영숙님 반갑습니다. 네, 진검다리님. 국가에서 정치용, 선거용으로 어르신들께 나눠준 국민연금 언제 채워준답니까? 그럼죠. 네. 국가에서 너무 국민연금을 후하게 만들어주는 바람에, 지금 이제 부족하죠. 거기다가 또 기초금까지 해주시고 있죠. 어쨌든 우리 나이 든 세대가 고생하셨기 때문에 이런 국가가 이런 걸 해주는 거 사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기준, 또 합리적인 기준으로 제대로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뭐, 돈 있고 여유 있으신 분들까지 다 주는 것도 크게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합리적으로 국가가 잘 만들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가리님, 저도 모르면서 홍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대학생들 대상으로요. 네, 대학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노후 준비 교육 잘 하면 좋겠죠. 하지만 대학생들 대상으로 교육 해봤어요. 다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 지금 대학생들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취업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한 방으로 인생 살까, 뭐 코인 할까, 뭐 이런 것만 관심 있지. 얘네들이 뭐 연금에 관심 있겠습니까? 얘기 다 해봤어요. 안 돼요. 결국은, 저 패서 가르쳐도 안 됩니다. 본인들이 처절하게 느껴야 됩니다. 내가 해서 인생을 해봐서 이렇게 해봤더니 결국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큰 차이가 없더라. 괜히 처음부터 그냥 제대로 할 걸. 그래서 우리나라의 연금을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연금 선진국들, 연금 준비가 잘 된 나라들은 대학생들에게 연금을 교육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연금을 교육하지 않습니다. 그냥 강제로 연금을 납입하게 만듭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준비 잘하신 분들 보면 내가 선택해서 젊을 때부터 가입해서 낸 사람은 없습니다. 국가가 강제로 했고 그냥 급여에서 강제로 떼갔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싫지만 냈던 겁니다. 그게 나중에 노후에 도움이 된 것이죠. 결국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린애들이 사탕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네. 사탕을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사탕만 계속 먹으면 됩니까? 애들한테 물어봅니다. 사탕이 좋아? 야채가 좋아? 당연히 애들은 사탕 좋아하죠. 사탕 먹습니다. 애들을 놔두면 그냥 사탕을 먹게 됩니다. 애들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애들에게 사탕을 거의 좀 덜 주고 그다음에 야채나 건강한 음식을 먹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강제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애들이 너 뭐가 좋아해? 라고 물어보면 어린이들 중에 아무도 야채, 당근을 선택하는 애들은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사탕, 초콜릿 선택하지. 아시겠죠? 네, 교육 필요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다들 지금 저희 센터에 연금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도 대부분 다 50대, 60대 돼가지고 이제 와서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오시는 겁니다. 뭐 늦었다 빨랐다는 두 번째 문제고 사실 더 젊을 때부터 왔었어야 되는 건데 그 젊을 때는 사실 그런 느낌이 생각이 없었죠. 그래놓고 하시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런 교육을, 이런 강의를 10년 전, 20년 전에 들었어야 되는데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10년 전에 했어요, 다 들었어. 근데 그때는 잤지, 그냥 듣다가. 아시겠죠? 결국은 사람이 뭔가 깨닫는 것은 일정한 조건과 경험과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거를 먼저 깨닫는 사람, 미리 준비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지혜를 찾기가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뒤늦게 뒷북을 치는 경우가 많죠.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우리 연금박사 구독자님들은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과거에 지나간 내용을 우리가 배우는 것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지식. 하지만 지혜는 지식과 다릅니다. 지혜는 미래에 벌어질 일, 미래에 닥칠 일을 미리 준비하는 것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죠.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지식이 많은 여러분들보다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곽석규님 반갑습니다. 빠밤님 감사합니다. 주리님, 구개인연금 월 50만 원 납입 중으로 공시 이율로 연금 회사 이전 고민 중입니다. 조언 중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 구개인연금 가입하셨는데 구개인연금은 이게 만약에 구개인연금이라고 하게 되면 2000년 이전에 가입하신 연금저축이라면 확정 이율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정 이율은 절대 옮기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공시 이율로 운영 중이신 거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게 연금저축이라면 연금저축,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받는 연금저축 상품이라면 그냥 뭐 옮기실 수는 있겠지만 연금저축 이전 제도를 통해서 증권사로 옮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로 옮긴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수익이 날 수도 있겠지만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시 이율 낮다고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내가 증권사를 통해서 수익성을 올린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확실하게 수익이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확실한 목표라든가 어떤 견해,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은 옮기셔도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괜히 옮겼다가 오히려 공시 이율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잘 참고하셔서 옮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 무조건 다 옮기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옮기는 건 다 일장일단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금저축은 또 깨시거나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돌려받은 세금 다 토해내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 주린님께서 55세가 넘으셨다면 이전하지 마시고 연금으로 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방법들은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연금 전문가들이 연금 포트폴리오 또 연금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큰레모나님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호기심님, 연금저축으로 55세 연금 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종신보험이지만, 종신연금이시겠죠. 종신연금이지만, 최저보증기간은 10년입니다. 최저보증기간이 짧아서 증권사에 연금저축을 옮길까 생각 중인데, 종신연금저축계좌 중에서 개인이 운영하는데 좋은지 궁금하네요. 라고 하셨는데, 자, 55세 계신데, 최저보증기간이 짧은 거잖아요. 네. 종신연금으로 받으시는 건데, 최저보증기간이 짧을수록 한 번 받는 연금액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최저보증기간이 짧다고 나쁜 건 아니다. 보증기간이 길면 좋겠지만 보험회사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보증기간이 길면 길수록 연금액은 낮아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증권사에 연금저축을 옮기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옮기셔가지고 수익을 내실 수도 있겠지만 그건 잘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의 방법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55세가 되셨다면 연금을 개시하셔서 그 연금을 받으셔가지고 쓰지 말고 그 받은 금액을 재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 모든 통장에 있는 몇 천만 원을 한 번에 옮기시는 생각만 하시는데 이걸 옮기게 되면 큰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큰 리스크를 안을 수 있거든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를 옮기지 말고 얘를 개시하는 겁니다. 개시해서 거기서 쭉쭉쭉 빼쓰는 거죠. 그걸 뭐 종신으로 개시하셔도 되고 10년 확정으로 개시하셔도 됩니다. 이걸 해가지고 이걸 쓰지 말고 이걸 다시 재투자하는 겁니다. 이거를 주식에 재투자할 수 있고 이걸 펀드에 재투자할 수 있고 이걸 최저보증연금에 재투자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연금을 개시하는 방법이 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 번에 큰 돈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생긴다. 이걸 여러분들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홍경전님 반갑습니다. 네. 대길진 부인님 오셨네요. 자, 아내는 무소득 주부입니다. 아내 명의로 연금저축 펀드를 넣어주면 연말정산할 때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네. 무소득 주부. 소득이 없는 주부는 연금저축 펀드를 가입하셔 봐야 연말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낸 세금이 없기 때문에 돌려받는 세금이 없는 것이죠. 네. 자, 이봉선님 좋아요 감사합니다. 등장님 본인 수령입니다. 수명은 모르죠. 즐기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몽당이님 감사합니다. 증검다리님 기본 10년 40%, 20년 50%, 30년 60%라고 하시는데 말이 끊겼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윤명기님 69세입니다. 2억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연금으로 받으려면 어디에 어떻게 가입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자, 2억 있으시네요. 2억을 즉시연금으로 가입하시게 되면 받을 수 있겠지만 사실 즉시연금이 대부분 다 금리연동, 공시이율로 운영되다 보니까 그렇게 연금액이 높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목돈을 바로 연금으로 받으시는 즉시연금은 상담하다 보면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나는 뭐 관계없고 수익 관계없고 무조건 종신연금으로만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즉시연금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일정한 기간 한 5년 이상 기다렸다가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일반 일시납연금 중에서 좀 수익률이 조금 높은 연금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활용해서 포트폴리오를 짜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뭐 2억 같은 경우에 이제 연금으로 받으시는 건데 한 1억은 연금하시고 그리고 1억은 뭐 채권이라든가 배당 주식 이런 것들도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포트폴리오를 잘 짜시되 너무 뭔가 공격적으로 하지 마시고 배당이라든가 또 연금소득, 이자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꾸준하게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인컴형 상품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구체적인 상담 받으시려면 사실 뭐 이 방송에서 다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너무 포괄적이니까 저희 센터 1800-3624로 전화 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맑은 샘물님 반갑습니다. 이현정님. 납입 완료된 손해보험사 연금저축이 있습니다. 증권사로 이전해서 펀드로 운영하는 게 좋다고 들었습니다. 더 나은 방법일까요? 그리고 부부가 직장 공제 외에 한 달 140만 원 정도 불입하고 있는데 개인연금 상품이 나을까요? 연금저축계좌는 있고 1년 400만 원 납입하고 있고 40대입니다. 네, 이현정님. 일단 손해보험사의 연금저축은 공시이율로 운영되는데 제일 낮은 상품입니다. 공시이율 뭐 2%도 안 되고 1%도 안 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사실상 손해보험사의 연금저축을 그냥 가지고 계시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냥 증권사로 이전하는 방법을 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로 이전해서
펀드를 운영하실 때는 주식형 펀드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손실을 볼 수 있거든요. 채권형 펀드 중심으로 운영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연금저축이 손해보험사에 많이 가입하고 계신데 사실상 금리도 낮고 그다음에 나중에 연금 받을 때도 종신연금도 안 되고 최대 25년 확정 기간 이내로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결국 손해보험사 연금저축이 연금저축 중에서는 제일 안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있으신 분들은 뭐 증권사로 이전하는 방법도 있는데 어쨌든 잘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뭐가 더 낫다는 아니고 일장일단이 있는 것인데 사실 손해보험사 연금저축은 그냥 이전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직장 공제회에 140만 원 정도 불입하고 있는데 직장이 공제회에 가입하고 계시군요. 뭐 어쨌든 직장 공제가 뭐 일반적인 상품보다는 금리는 약간 높겠죠. 자, 그런데 개인연금 중에서도 지금 최저보증연금들이 최대 8%까지 보증하는 연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공제회에 불입하시는 것보다 최저보증연금 하시는 것이 연금액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공제회는 월급에서 띄어가는 것이고 개인연금 상품은 월급 받은 다음에 개인이 추가로 불입하시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큰 차이점입니다. 월급에서 띄어가는 거는 사람들이 잊어버리더라고요.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나중에 큰 돈이 되죠. 하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불입하는 것은 계속 매달 신경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해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걸 차이를 잘 보시면서 공제회와 개인연금 상품을 적절하게 조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뭐 교직원 공제라든가 과학기술 공제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강제저축에 아주 큰 의미가 있거든요. 네. 수익도 수익이지만 강제저축의 의미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집 아줌마님, 남편 국민연금 70만 원 정도, 본인 70만 원 정도, 한 명은 조기연금 받으려고 하는데요. 박사님 의견 듣고 싶어요. 부탁드립니다. 자, 저는 조기연금, 국민연금을 일찍 받는, 5년 이전에 땡겨받는 조기연금에 대해서 저는 확실하죠. 그죠? 당장 돈이 없어서 정말 굶어 죽게 생겼다. 그럼 조기연금 받으셔야죠. 그리고 내가 내일 모레 해가지고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다. 조만간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럼 바로 조기연금 받으십시오. 하지만 내가 당장 여유가 있고 다른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을 먼저 당겨받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남편이든 본인이든 관계없이 기대연명 82세 정도 이상만 살 수 있다면 국민연금은 무조건 늦춰받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일찍 받으면 먼저 받으니까 좋고 뭐 그런 생각 하시는 거죠. 내가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겠고 하나 죽으면 끝나는 건데 그러면 빨리 받아야 되느냐 뭐 이 생각 하신다면 일찍 받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가 내가 평균 수명 이상을 살아버린다면 나는 사실상 일찍 받은 게 훨씬 더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늦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늦게 시작하지만 한 번 받는 금액이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일찍 받으신 분들이 요만큼 받고 있을 때 늦게 받으신 분들이 얘를 추월하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80대를 살면서 후회하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연금을 개시하거나 연금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오래 산다고 생각하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연금을 준비하셔야지. 연금을 설계하면서 나는 일찍 죽을 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면 연금 설계하시면 안 되죠. 그런 분들은 종신보험 설계하셔야죠. 죽을 거 아시겠죠? 참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종신보험, 사망보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나는 일찍 안 죽을 것 같은데 이런 보험 들어야 되나요? 이런 얘기하고 있고 그죠? 내가 연금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나는 일찍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연금 이거 언제까지 받는다고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되게 사람은 웃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연금을 설계할 때는 기본 가정은 내가 오래 살 것이다 라는 가정 하에서 설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일찍 돌아가시면 어쩔 수 없죠. 뭐 돌아가시면 하늘나라 가는 건데 뭐 하늘나라 가서까지 걱정이야. 별걸 다 걱정이 별걸 다. 그냥 잊어버려. 나 죽으면 알아서 하겠지. 뭐 나 죽은 다음에 무슨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안 계셔도 다 세상을 잘 돌아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걱정하지 말고 내 살아있을 때 내 인생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거부터 고민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은 너무 다른 거 고민이 많아. 아시겠죠? 네. 연금을 설계하신 분들은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걸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설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내 가족이 행복하고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자, 수야님, 퇴직연금, DC, 개인연금, IRP 둘 다 있는데 계속 유지하면 될까요? 퇴직연금은 DC형이니까 뭐 내가 유지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회사에 있는 거니까 유지하셔야 되는 것이고, 개인연금도 둘 다 있는데 유지하셔야죠. 유지하셔가지고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으시고, 나중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좀 질문이 약간 좀 포괄적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 다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소득이 있으시면 당연히 세액공제 받으셔야죠. 네. 자, 그 다음에, 코리안 줄리아님, 주택연금
가입했는데 아파트 재건축이 되어서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지요? 네. 아파트 재건축이 돼서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연금액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담보물건이 바뀌기 때문에 실제로 연금액이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재건축해서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아파트의 근본적인 가입 시점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5억짜리 집에 살다가 10억짜리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습니다. 가능하거든요. 주택연금 받다가. 자, 근데 그러면 5억짜리 집에 살다가 10억짜리 집으로 간다고 해가지고 연금액이 더블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걸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데, 상황에 따라 약간 올려주는 경우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금액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배수로 올라가지 않는다. 그 가격화는 무관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성원님, 주택연금 최고입니다. 본인을 위해 사세요. 맞습니다. 네. 김오리님, 안녕하세요. 8% 연금 지금 30만원씩 10년 납입 예정인데 50만원씩 내면 할인해준다고 하더라고요. 큰가요? 네. 50만원씩 내면 할인이 아니고요. 50만원 넘어가게 되면 초과 금액에 대해서 할인이 시작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게 큰 거 아닙니다. 0. 몇 프로니까 큰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50만원은 할인 안 됩니다. 그리고 5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초과되는 금액이니까 51만원 내시면 1만원에 대해서 할인되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정숙님, 안녕하세요. 현재 63세인데 최저보증연금 지금 가입해도 도움이 될까요? 어떤 상품이 더 유익할까요? 언제나 관심 갖고 듣고 있습니다. 네, 63세가 뭐 늦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부터라도 가입하셔가지고 뭐 10년, 15년 후에 연금 받는 플랜 따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항상 우리가 지금 뭐 63세 옛날이면 돌아가실 나이지만 지금은 평균 수명 100세 시대를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살 날 40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열심히 저축하셔가지고 30년간 열심히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입해도 도움이 안 되는 시점은 없다. 다만 내가 뭐 당장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연금 가입이 쉽지 않겠지만 내 작은 포트폴리오를 잘 수립하셔가지고 뭘 먼저 쓰고 얼마를 남겨서 이거를 나중에 어떻게 나중으로 또 이렇게 미래로 이연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을 잘 고민하신다면 좋은 플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지금 최저보증연금은 기본이 최소가 5년 납이고 5년 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짧게 해도 10년 이후에 연금 받을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플랜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H일리님, 안녕하세요. 유족연금 받은 지 2년. 동시에 저는 지역 임의가입 월 9만원 납부 중이며, 그전에는 계속 직장 가입자였습니다. 총 저의 국민연금 200개월 납부 중입니다. 월 9만원 납부 부담은 없는데요. 납부 중지해야 할까요? 새로 직장 입사가 잘 안 되네요. 라고 하셨는데, 자, 유족연금을 받고 계시는데, 지금 임의가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우리 H일리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임의가입을 하고 국민연금을 내 본인연금 납부한 거를 가지고 나중에 65세부터 받게 될 연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 연금액이 유족연금보다 크다면 나는 그 지금 연금을 계속 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내가 열심히 9만 원씩 부어도 임의가입을 해도 결국은 유족연금이 훨씬 크고 내 본인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면 지금 임의가입 하시는 게 버리는 돈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 중에서 국민연금 가장 억울한 케이스 말씀드렸죠? 그 중에 1번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제일 억울한 케이스가 못 받을 걸 알면서 내는 분들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유족연금 받고 있습니다. 유족연금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내가 계속 국민연금을 내야 됩니다. 내야 되는데 이거는 결국은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내긴 내지만 결국은 내 본인연금 받아봐야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연금 받을 시점이 되었을 때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 내 연금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나는 어차피 못 받을 건데 내긴 내야 된다는 겁니다. 안 낼 수 없어요. 국민연금은 의무이기 때문에. 하지만 임의가입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 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유족연금과 우리 H일리님의 나중에 본인연금 두 가지를 비교해 보셔가지고 본인연금이 더 크다라고 하시게 되면 본인연금에 더 많이 내셔야 되는 것이고 본인연금이 적다? 그러시면은 지금은 임의가입 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주리님 감사합니다. 자, 1년에 받은 겨울님. 늦둥이 아들이 현 17세입니다. 곧 기초연금 신청해야 합니다. 아들 학비를 기초연금 소득에서 공제해 주나요? 아니요. 네, 이건 아닌데요. 네, 아들 학비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이런 게 아니고요. 네, 학비는 학비죠. 네, 따로 공제받는 건 없습니다. 네. 자, 김명희님 도움 주셨다니 감사합니다. 파덜님, 2003년에 생명에 150만원씩 7년 납입했는데 8% 연금 시 세제 혜택 어떻게 되나요? 네. 2003년에 가입하신 연금은 무제한 비과세였기 때문에 지금 8% 연금 가입하시는 것과 서로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에 가입하신 연금은 그대로 비과세를 받으시는 것이고요. 8% 연금은 또 그대로 한도 내에서 가입하시게 되면 나중에 세제 혜택 비과세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오선웅님 안녕하세요. 실방은 월요일 밤에 엔돌핀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금 박사 라이브 들으시는 것이 엔돌핀 되신다니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호프님 지금 정쟁화 되고 있는 이번 연금개혁안으로 최종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뭐 결정 못할 것 같은데요. 이미 뭐 정부에서 안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에 못하는 거니까 넘기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정쟁되고 있는 연금 개혁안으로 하는 것이 사실 더 위험합니다. 그냥 뭐 정치 여부 관계없이 지금 나와 있는 연금 개혁안으로 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조만간 또 바꿔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소루님 안녕하세요. 33세 남자입니다. 현 5% 연금보험 4년차 납부 중에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5년 납부 후에 현재는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65세부터 월 300 이상 수령하는 게 목표인데요. 이번에 나온 8% 연금 추가로 30만 원 더 들어가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5% 연금에 추납을 하는 게 좋을까요? 8%로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자,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사실 5% 연금보다 8% 연금이 연금액이 조금 더 높은 게 사실입니다. 33세 남자인 경우에는 5% 연금보다 8% 연금보다 6% 연금이 좀 좋습니다. 더 아시겠죠? 퍼센트는 8%가 높아 보이지만 8%는 수익률이 높다고 해가지고 연금액이 반드시 높은 건 아니거든요. 지급률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다 따져보시면 6%가 더 좋을 수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연금액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5% 연금보다는 8%나 6% 연금에 새로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계시는데 국민연금 납부하십시오. 아시겠죠? 네, 33세 남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나중에 기금이 고갈되면 못 받지 않겠냐 이런 생각 하시겠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이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테니 기본적인 최저연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소득이 없으면 납부를 안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은 납부 안 하면 이건 연체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납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과 그 다음에 개인연금 중에서도 연금저축 IRP와 최저보증연금을 각자 포트폴리오로 잘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겠습니다. 자, 최여금님, 아니다. 진님, 50세 연금가입, 20세 연금가입 생일 선물 하려는데요. 최저보증 6%, 8% 몇 년 납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데, 20세에 연금가입한, 50세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납입하셔가지고, 또 5년 거치해서 65세부터 받으시는 플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20세는, 20세도 10년 가입이 좋습니다. 20년, 30년 가입도 가능한데, 납입기한은 제가 보기엔 길게 하는 거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최저보증연금의 가장 큰 특징이 반드시 연금으로 받으셔야 하는 것이고 중간에 해지하거나 인출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 납입기간을 너무 길게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중간에 납입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너무 길어서 너무 지루해서 중간에 해지한다면 그러면 더 또 큰 불이익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최저보증연금 가입하신 분들 납입기간 너무 길게 하지 마셔라. 이게 기본적으로 해지하면 안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어쨌든 납입기간을 길게 하지 말고 한 10년 정도 하셔가지고 완납하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여금님 아직 재직 중인데요. 개인연금을 50만 원 정도 61세부터 받았는데 이것도 종합과세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자, 개인연금 50만 원 받으시는데 이 개인연금이 어떤 연금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 개인연금이 비과세 연금이라면 얼마를 받든 관계없이 종합과세와 관계가 없고요. 개인연금이 연금저축 IRP 같은 상품이라면 이 연금 50만 원 받는 것이 한도 내 수령이라면 연금저축에서 연금 수령 한도가 있거든요. 한도 내 수령이시라면 3.3에서 5.5% 아직 61세시니까 5.5% 연금소득세 내고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종합과세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한 달에 50만 원 받는 것이 한도 외 수령이라면 초과원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걸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최여금님, 개인연금이 어떤 연금이냐, 그리고 얼마가 적립되어 있느냐, 이런 거 다 우리가 알아야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태태님, 55세 연금저축 수령해야 하나요? 수령 방법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금이 필요하시다면 바로 수령하셔야 되는 것이고 필요 없어도 수령하십시오. 55세 됐으면 수령하셔가지고 어떤 상품이냐에 따라 약간 다르겠지만 어쨌든 수령하셔서 그걸 쓰지 말고 그걸 재투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재투자하는 방법은 뭐 우량주식, 우량펀드, 최저보증 연금보험 뭐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 상황에 따라 내 노후준비 상황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연금저축을 55세에 있을 경우에 내가 거기서 연금저축 내에서 수익을 잘 낼 수 있으면 계속 하십시오. 하지만 수익 내는 것이 좀 두렵고 결국은 뭐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고 별 큰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그거를 개시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야님, 청약도님 다 감사합니다. 이정희님, 56세 주부인데요. 최저보증 5%월 150만 원 5년 납 10년 거치 70세 수령 가입했는데 잘한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 언제 가입하셨어요? 네, 언제 가입했냐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 만약에 가입하시는 거라면 최저보증 5%보다 6%, 7%, 8%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상품을 잘 비교해보고 가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사실 뭐 수익률이 높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뭐 내가 선호하는 보험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연금액으로만 따지자면 5%보다는 6, 7, 8이 더 연금액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꼭 비교를 해보시고 다시 한번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가온길님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 퇴직연금 IRP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내셔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역가입자는 뭐 보냐면 소득, 그 다음에 재산, 자동차 세 가지 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퇴직연금 IRP를 갖고 있는 건 상관없는데 IRP를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그 연금 수령액이 소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는 퇴직연금, 사적연금, 이 사적연금, 그러니까 IRP에서 내가 연금 수령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 IRP에 내가 추가적으로 900만 원까지 불입한 금액을 통해서 나중에 연금 수립하는 거, 이 연금 수령하는 거, 이 연금 수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현재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언젠가는 뭐 그게 1, 2년 후가 될지 1, 20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IRP 연금 저축에서 연금 수령하는 연금 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일정한 기준으로 부과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지금 IRP 연금 계좌에서 연금 수령하시는 것은 세법상 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직 지금 예외적으로 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지금은 주고 있지 않으나 조만간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자, 셀프 풀필먼트님 1,800만 원 풀로 채우는 게 좋겠죠? 연금저축 IRP에 1,800만 원 풀로 납입하시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는 9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나머지 추가로 내시는 900만 원은 세액공제 받을 수 없고 물론 거기서 수익이 많이 발생한다면 나중에 연금 탈 때 수익에 대한 저율과 혜택을 받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도 첫 번째 수익이 나야 한다는 가정이 있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연금저축 기본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비과세 연금보험도 하시고 이거 다 한도 채우신 분들이 연금저축에다가 추가적으로 더 불입하시는 것이 더 좋다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자, 관우님 56세 남성입니다. 개인연금도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영향이 있나요? 물어보셨는데 자, 개인연금도 어떤 연금에 따라 다릅니다. 일단 첫 번째 5, 6, 7, 8% 최저보증 연금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연금보험이기 때문에 비과세 연금보험은 연금 탈 때 세금을 매기지 않기 때문에 종합과세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세금 자체에서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비과세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도 영향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개인연금 중에서 비과세 연금보험이 아니라 연금저축 IRP 같은 사적 연금소득, 연금 계좌가 있습니다. 자, 이 연금저축 IRP를 통해서 가입하신 분들은 여기서 나중에 연금 탈 때 기본적으로 연금소득세로 부과되는데 연금소득세 3.3에서 5.5%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내가 일정한 한도 이내에서 받으시게 되면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하고 끝납니다. 하지만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과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간 수령액이 연금저축 IRP의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전액 다 초과되는 금액뿐만 아니라 전액 다 종합소득 합산과세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종합과세 된다는 것이고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아니고 그냥 종합과세입니다. 연금소득은 금융소득이 아닙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소득만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인 연금저축 IRP도 건강보험료에 영향이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있을 수 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개인연금도 과세가 영향이 있냐 없냐를 봤을 때는 연금저축 IRP를 일정한 한도 이상으로 수령하시게 되면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셀프 풀필먼트님 56세 말씀하셨고요. 네. 자, 엔젤님 안녕하세요. 저는 55세 여성인데 국민연금 조금밖에 안 됩니다. 65세 70세쯤부터 수령할 수 있는 개인연금 들고 싶은데 어디에 얼마나 들어야 할까요? 네, 국민연금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개인연금 준비하셔야 되죠. 자, 근데 개인연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 받는 연금저축 IRP,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는 비과세 연금보험 두 가지가 있는데
당장 내가 세액공제가 필요하신다면 연금저축부터 시작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소득이 없거나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신 분들, 특히 그리고 더 많은 연금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비과세연금보험이 지금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비과세연금보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느 회사가 좋은지는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연금 전문가들이 다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금손님, 생명 최저 6% 연금을 가입했는데 변액보험으로 되어 있어서 나중에 연금 개시 시 최저 6% 보장이 될까요? 변액밖에 없는 건가요? 네, 지금 최저보증연금 여러분 5, 6, 7, 8% 이 최저보증연금 제가 좋다고 말씀드린 거 이 연금은 모두 다 변액연금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본 상품의 특성, 본질은 변액연금이기 때문에 투자 수익에 따라 연동됩니다. 그런데 투자 수익에 따라 연동되는 금액은 내가 해지했을 때만 적용됩니다. 인출했을 때만 적용됩니다. 내가 연금으로 받는다면 사실상 투자 수익이 발생하든 손실이 발생하든 관계없이 내가 받는 연금액이 6%, 7%, 8%가 최저 보증되는 상품입니다. 아시겠죠? 투트랙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중도 인출하고 해지할 때의 트랙과 연금 받을 때의 트랙이 다른 상품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내가 중간에 해지할 거면 결국은 손실도 볼 수 있고 사업비도 부과가 됩니다. 하지만 내가 연금으로 받는다면 사업비도 없고 중간에 손실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됐기 때문에 변액밖에 없는 건가요가 아니라 변액인지 아닌지는 아무 상관없다. 아시겠죠? 왜? 내가 해지하지 않고 연금 받을 거라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해지할 거라면 상관있죠. 근데 해지할 거라면 왜 가입했어요? 하지 말아야지. 네. 자, 관우님, IRP 연금 수급 연령에 대해서 은행에 갔는데 현재 직장이니까 해지하는 것보다는 유지하고 퇴직 후에 수령하는 게 낫겠다고 하시던데 어떤 게 좋은지 또 이 또한 금융중 종합과세와 건강보험에 영향을 미치나요? 자, 현재는 안 미친다고 말씀드렸죠. 자, IRP 연금 수급 연령이 돼가지고 은행에 갔는데 현재 직장인이니까 해지는 당연히 하면 안 되고요. 연금을 개시할 수는 있겠죠. 그죠? 퇴직 후에 연금을 수령하시면 되고, 당장 수령하실 거면 그냥 수령하십시오. IRP에서. 수령하시고, 지금 우리 은행에서 추천해드렸듯이, 유지하는 게 좋은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연금으로 개시하고 하나를 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직 중이시기 때문에 납입도 해서 세액공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까지는 연금을 수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A라는 통장 만들어서 붓기만 했습니다. 붓기만.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여기 많이 쌓였으니까 이걸 수령하고 싶어요. 그럼 이걸 수령하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다 붓는 겁니다. 그럼 요걸로 세액공제 받고 요거는 수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 다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이 두 개를 갖고 있거나 하나를 갖고 있거나 관계없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연금 수령하시게 되면 종합과세에 해당 없고요. 얘는 연금 소득이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건강보험에 현재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최여금님 연금저축이시군요. 네, 질문이 약간 끊겨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자, 스프님 안녕하세요 박사님. 67년생입니다. 국민연금밖에 없어 8%짜리 5년 납 가입했어요. 이거라도 꼬박꼬박 넣으려고요. 잘하셨습니다. 연금으로만 받는 거로 들었지만 현재 직장 생활하는데 세제 혜택도 있는 건가요? 자, 우리 8%짜리 5년 납 최저보증 연금보험은 말씀드렸죠. 납입 시에는 세제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정산할 때 세금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에 연금 탈 때 세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IRP 연금저축은 납입할 때 돌려드리지만 연금 탈 때 다시 내셔야 됩니다. 근데 비과세 연금보험은 납입할 때 돌려드리지 않지만 연금 탈 때 세금이 없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세제 혜택은 없지만 연금 탈 때 비과세라는 점을 강력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종훈님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네, 님 퇴직연금 IRP에 700을 넣는 게 좋은가요? 8% 최저보증연금에 700을 넣는 게 좋을까요? 우선순위는요? 네, 정답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저는 뭐 잘 모르신다면 반반 하시면 좋겠는데, 퇴직연금에 IRP에 넣어서 내가 운용 수익을 자신이 할 수 있다. 내가 일정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 연금저축 IRP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주식형 펀드라든가 뭐 ETF를 통해서 수익을 정말 왕창 낼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왕창 손실을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세액공제 혜택은 각각의 차이가 있지만 수익 측면으로 보자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안정적으로 8% 수익을 보증하는 최저보증연금이 수익 측면에서는 1등이다, 윈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잘 생각해 보시고 본인이 판단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BH조님 연금 수령 1,800만 원에 퇴직연금 IRP 연금 수령도 가산되나요? 네, 개인연금 IRP와 연금저축만 해당되나요? 자,
연금 수령 1,800만 원이 아니고요. 연금 수령 1,500만 원입니다. 그죠? 연금 수령 시 사적 연금, 연금 저축 계좌 IRP 여기서 내가 수령하는 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 이하이면 괜찮은데 1,500만 원 초과하게 되면 종합과세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1,500만 원에 퇴직연금 IRP 연금 수령도 가산되나요? 네. IRP에 있는 돈 중에서 퇴직금, 내가 퇴직할 때 받아온, 회사에서 받아온 퇴직금 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금은 1,500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IRP에 내가 개인적으로 불입한 돈, 연간 900만 원씩 불입하지 않습니까? 세액공제 받으려고. 그 불입한 돈, 그 돈 중에서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 두 가지를 합쳐서 연간 1,500 이내로 인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퇴직금, 원금, 내가 한 퇴직금 한 10억 받아가지고 IRP에 10억이 들어있다. 걔는 일시불로 10억을 인출해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퇴직소득세만 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해당 안 됩니다. 자, 엘랄라님, 울 신랑 59세인데 명퇴금 3억 받으면 1억은 퇴직금 IRP 넣고 2억은 일반 통장에 넣으려는데 잘하는 건지요? 라고 하셨는데, 자, 명퇴금 3억 받으시면 기본적으로 IRP로 들어옵니다. 그럼 IRP에서 내가 1억은 놔두고 2억을 빼셔야 됩니다. 근데 2억을 빼게 되면 일시불로 빼시는 거기 때문에 퇴직소득세를 다 내셔야 됩니다. 우리 신랑분께서 퇴직소득세율이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59세신데 총 퇴직금이 얼마고 근속기간이 얼마인지 따라서 퇴직소득세가 달라지거든요. 그 퇴직소득세가 예를 들면 5%다. 그 5%다 띄고 나오시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나와가지고 일반 통장에 넣었는데 일반 통장에 넣어가지고 이자가 없어요. 이자가 없어. 거의 없어. 그럼 뭐하러 뺐어요? 퇴직연금 IRP에도 일반 예금이 있습니다. 정기 예금이 있으니까 굳이 정기예금에 둘 거면 빼서 두실 필요가 없이 그냥 IRP 안에서 두시고 거기서 나중에 차근차근 연금으로 인출하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제가 보기에는 뭐 일반 통장에 넣으려는데 빼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IRP 내에도 일반 통장이 있으니까 그렇게 운영하시는 것이 훨씬 더 절세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와가지고 내가 더 좋은 게 있다. 예를 들면 2억을 빼가지고 내가 뭐 부동산을 사겠다든가 2억을 빼가지고 더 좋은 주식이 있다든가 더 좋은 연금이 있다든가 이러면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 통장에 넣을 거면 굳이 빼실 이유는 없겠죠. 자, 임정수님 수고하십니다. 아들이 일반 직장에서 국민연금 4년 납입 후 계약직 공무원이 돼서 공무원 연금에 가입했는데 국민연금을 공무원 연금으로 전환해준다는데 괜찮은가요? 자,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으로 전환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이고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이고 공단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전환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냥 국민연금은 납입하신 거대로 그냥 놔두십시오. 나중에 아드님께서 공무원 퇴직한 이후에 국민연금을 다시 불입해서 국민연금도 살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놔두시고 공무원연금과 합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합칠 수 없을 텐데요. 네. 박 과장님 질문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네, 지금 10시가 넘었네요. 감사합니다. 홍경자님, 박사님 최저보증 연금보험 가입하다가 납부하다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최저보증 연금보험은 5, 6, 7, 8% 연금보험 동일하게 7% 연금 제외하고 납부하다 사망하시게 되면 사망 시점에 낸 돈과 그 다음에 거기에 이자 5, 6, 8% 이자까지를 다 사망 시에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언제 돌아가시든 그 기간 동안의 원금과 이자는 보증한다. 아시겠죠? 그 최저보증 이자까지 다 보증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등장님 근속연수 있으시면 퇴직소득세 적어요. 굴리기 나름입니다. 그렇죠. 네. 근속연수가 있으시게 되면 퇴직소득세가 아주 낮습니다. 몽당이님 감사합니다. 안티용님 감사합니다. 랄라님 아들 장가간데 사용하려고요. 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아들 장가간데 사용하시려면 빨리 빼셔야죠. 네, 그렇죠. 네. 아드님 꼭 장가 좋은 데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들 장가간데 2억씩 써요? 어우, 아드님 되게 좋으시겠다. 근데 아들 장가 갈 때 돈 주지 말고 그냥 저 성당에서 결혼시키고, 네, 그리고 차라리 2억으로 집 사주려고 하시는구나. 네, 어쨌든 증여세 잘 내시고요. 네. 코리안 줄리아님 감사합니다. 허승희님, 국민연금 게시해서 받고 있는데 개인 사업자로 연소득이 얼마일 때 소득이 있다고 신고하나요? 연소득이 넘을지 받던 국민연금 못 받나요? 네, 그렇죠. 국민연금을 게시해서 받고 있는데 조기 수령하신 분들은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중단됩니다. 그런데 조기 수령 아니고 제 연령에 받고 계신 분들은 소득이 있으면 감액되죠. 그 소득이 얼마냐면 소득이 개인 사업자는 소득 금액 기준으로 A값 298만 원 이하이시면 신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죠? A값 월 298만 원 초과하시게 되면 소득 금액 기준으로, 그러니까 연간 기준으로 약 한 4천만 원. 그죠? 매출에서 매입비용 뺀 거. 네.
이렇게 4천만 원 넘어가시면 신고하셔야 됩니다. 자, 김현수님 감사합니다. 오선영님, 최금님 감사합니다. 신호선님, 저는 현직 공무원입니다. 57세 명예퇴직 예정이며 57세부터 65세까지 일반 직장을 다니며 국민연금을 7년간 납입하면 공무원 국민연금 다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럼요. 네. 국민연금을 7년 납입하시게 되면 공무원과 국민연금 같이 연계해서 받을 수 있고요. 그냥 국민연금을 67세까지 10년 다 채워서 국민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57세에 퇴직하시기면 국민연금 가입해서 10년간 내셔가지고 67세, 68세부터 국민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두 개를 같이 연계하시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연계하게 되면 공무원 연금 개시 연령이 늦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공무원연금 따로, 국민연금 따로 해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직 공무원이신데 57세, 입에 명퇴하시면 국민연금 가입할 수 있지만 60세가 넘어서 명퇴하시면 국민연금은 더 이상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셨는데 다 도움이 되셨죠? 연금에 대해서 굉장히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되게 복잡합니다. 이런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방송, 바로 연금박사 라이브가 있습니다. 연금박사 라이브는 우리나라에서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속 시원한 방송이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연금을 잘 준비해서 나중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연금박사는 쉬지 않고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 1800-3624로 전화 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우리 연금박사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있네요. 또 더워지니까 또 약간 땀도 나고 합니다. 하지만 더우면 더울수록 더 열심히 땀 흘려가면서 일하고 땀 흘려가면서 여러분이 연금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하는 연금박사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과 공유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많이 홍보하셔서 제발 연금박사를 아는 것이 노후에 행복하는 지름길이다 라는 것을 많은 분들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또 건강하게 한 주 보내시고 연금 준비 잘 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9시에 연금박사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